프로테스탄트를 표방했던 네덜란드를 봐드렸습니다. 네덜란드는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우리가 무역은 하고 물건은 팔아먹되 또 물건을 사가되 너희들한테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소위 그 종교와 자본의 분리 원칙을 정확히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나가사키에 있는 그 앞에 자그마한 섬을 조차 비슷하게 빌려준 겁니다. 그것을 출고 대지마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대지마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마 크기는 오늘날도 이 섬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오늘날은 나가사키 시내에 있는 조그만 그 육지화된 연육되어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지금은 섬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여기 살되 이 시해법권적인 이 지역을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서양적인 삶이 이루어졌고 네덜란드의 여러 가지 학문 체계, 예를 들어서 의학이니 지리니 또는 병법이니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조선술이니 이런 것들이 일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늘구멍 같은 작은 창구를 통해서 일본은 계속 근대화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막부 입장에서는 완전 문을 열기에는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그랬을 때 아주 제한적인 바늘구멍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 서양이라고 하는 그 바늘구멍을 통해서 근대적인 양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난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뜻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저 먼 동북지방부터 계속 걸어서 이 나가사키까지 와서 네덜란드 사람들을 통해서 번역된 소위 일본의 어떤 책 제목처럼 번역과 근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미 누적시키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본의 그 근대화는 이와 같은 오랜 수백 년 동안의 누적된 보너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세계사가 미친 파장이 저 일본의 한 구탱에서는 이렇게 전개되고 있을 때 한반도는 바다문을 걸어 잠고 또 한반도는 해금 정책을 통해서 바다를 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지나간 역사지만 우리한테는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였고 우리가 훗날 19세기 말기에 가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 전조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마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바다에서의 일본의 침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남만인과 철포라고 하는 이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일본의 다네가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다네가시마는 종자다라고 한문으로 얘기되는 섬인데 오늘날의 일본의 그 로켓 인공위성이 발사되는 그 섬입니다. 저 큐슈 가고시마 밑에 있는 조금 한참 더 내려가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지 닿는 다네가시마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기에 남만인 소위 포르투갈 계통 사람들이 배가 표착했습니다. 여기서 철포 소위 총이 전래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기술을 봐들여 가지고 그들이 바로 총을 만드는 겁니다. 이 총이 계속 전파되기 시작해 가지고 그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소위 난국을 평천화하고 그럴 때 이 철포대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합니다. 철포는 일본말로 무대뽀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람도 이런 속담 쓰지 않아요? 막 덤벼드는 걸 보고 무대뽀로 덤비지 말라. 무대뽀. 그 얘기는 뭐냐면 대포 없이 덤비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건 조총을 노립니다. 그래서 이 조총이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난국을 평천하는 데 쓰였고 외부적으로는 이 총을 무기로 해서 한반도를 침략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은 벌써 이미 서구와 이 동양이 만나서 어떤 문화 충돌에 의해서 그런 신식 무기가 들어오고 신식 무기가 일본의 부국광병을 키웠고 이 부국광병이 결국은 임진왜란에도
큰 자신감을 불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무기 체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임진왜란 7년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비참하고 아주 긴 전쟁통에 우리 한반도에 의병도 일어났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싸웠지만 우리가 처음에 곤욕을 치렀던 것이 바로 이 조총이라는 무기에서 녹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무기 체계가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극복이 됩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우리를 굉장히 괴롭혔던 총이 조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똑같은 지방에서 정한은원도라고 하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가고시마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사츠마라고 얘기해요. 사츠마번입니다. 사츠마번에 가보면 상고 집성관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메이지 이전부터 했던 자기들 근대화를 꿈꿔왔던 어떤 메카 같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아주 묘한 그림이 있습니다. 정한, 한반도를 정벌해서 먹어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그림이 딱 걸려 있습니다. 아주 험악한 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반도 침략을 위한 일본 수뇌부 전략참모회의 같은 뭐 이런 전략기획단 같은 이런 회의가 있었고 또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우리는 정한파들의 준동이라고 역사에서는 얘기합니다. 가고시마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고시마는 아까 얘기했던 임진왜란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고시마 애들도 한반도에 출병을 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제패할 때 마지막까지도 저항을 했던 애들이 이 가고시마갱 애들입니다. 그래서 가고시마 애들은 그 당시 에도 시대 때도 아주 고슴도치 같은 놈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얘들이 임진왜란 때 저 남해까지 출병을 합니다. 임진왜란 때 뭐 한 군데 온 게 아니에요. 일본 전국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파병을 온 겁니다. 여러 가지 군대가. 그래서 얘들이 돌아와가지고 가고시마 돌아왔는데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제대 군인들, 소위 그 퇴역군들이 들어오면 민심이 좀 흉흉해지죠. 그랬을 때 일본 말로 유시, 자 가자 해서 결정된 것이 오키나와 출병입니다. 그래서 가고시마갱 군사들이 사무라이들이 칼을 들고 배를 몰고 가서 애꿎은 오키나와를 들이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오키나와는 반식민 상태로 접어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단순한 한일과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중국도 개입되고 또 동쪽에서 뺨 맞은 애들이 서쪽을 때리는 격이 돼서 오키나와가 준식민 상태로 접어드는 그러한 결과를 빚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가고시마라고 하는 애들은 조그만 보원에 지내지 않았지만 저 오키나와를 식민지로 거느렸던 식민지를 경영하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해양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거기서 일찍이 그 에도 정부가 얘기하는 소위 그 서양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금하겠던 것을 어기고 비밀리에 유학생을 보내기도 하고 비밀리에 전선을 만들기도 하고 비밀리에 대포를 만들고 이런 준비를 착착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세력들이 결국은 정한론의 번거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의 근대사회에서 독특한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3명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은 사이고 다카모리입니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아마 역사학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근데 영화를 통해서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라스트 사무라이의 이 배를 갈라 죽는 그 장군이 사이고 다카모리오시다. 이 사이고 다카모리는 일본 우파들한테는 아주 신성스럽게 떠받드는 그런 신성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정한론에서 한반도를 빨리빨리 먹어버리자. 반대파는 먹는 건 동의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실력을 키울 때다라고 하는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파에 의해서 벌어진 전쟁이 세이난 전쟁이라고 하는 일본의 최후의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전쟁에 져서
죽은 사람이 사이고 다카몰이었습니다. 우리